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차 30대 여성이에요. 어린 시절 동화책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공주들은 왜 하나같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만 있을까 하는 거였죠. 그렇게 왕자를 만나고 싶다면 직접 백마를 타고 왕자를 찾아 나서면 될 일인데 말이에요. 거기다 여자의 성공을 마치 배경 좋은 왕자를 만나 왕비가 돼야 완성되는 것처럼 그린 것도 불만이었어요. 내 힘으로 이룬 성공이 아니라 잘 차려진 남의 인생에 편승해 놓곤 마치 그게 성공인 양 뿌듯해하는 게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런 제게 어른들은 그러셨죠. 여자는 자고로 운실 속 화초처럼 남편 사랑받으며 조신하게 자라야 하는데 너처럼 기 세고 자기 주장 강하면 평생 고생하고 살게 돼. 마치 저주라도 내리듯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편이 되어준 건 둘째 이모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가 남자 소유물이에요. 뭘 조신하게 남편 사랑에 기대 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펼치며 당당하게 자기 인생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말하셨죠. 그러니 네가 결혼을 못했지. 당시 이모는 40이 다 된 나이에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야유와 달리 제 눈엔 그런 막내 이모가 저희 엄마나 결혼한 다른 이모들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열심히 번 돈으로 휴가 때마다 여행도 다니고 수영, 스키며 라틴 댄스에 스킨스쿠버까지 취미생활로 하는 모습이 훨씬 멋져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활용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자식 때문에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보기 힘들었던 엄마나 주변의 기혼 여성들과 달랐으니까요. 막내 이모는 종종 제게 그러셨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남들과 같은 길로 빨리 간다고 네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내 삶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처럼 사는데 급급하지 말고 네가 어떤 방식으로 살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아. 이모의 그 말은 중학생이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안 그래도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걸 실패자나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치부해서 원치 않음에도 남들과 같은 길로 가길 강요받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아군을 만난 것 같아서 든든했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제가 이모처럼 될까봐 걱정하셨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나답게 사는 게 뭔지 고민하며 살게 됐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할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지 그걸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대학생이 될 무렵부터는 어느 정도 제 인생에 대한 방향이 잡혀갔고 약간의 확신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렵 한 남자를 알게 됐죠. 지금의 제 남편 말이에요. 같은 과 동기였던 그는 저와는 달리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내심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성격이 강하지 않아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죠. 제가 보기에 남편은 온화한 성격 탓에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배려해 주느라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되게 배려심 많은 사람한테 막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착하고 거절 잘 못하면 호구로 보고 이용하려는 나쁜 습관이요. 반면 저처럼 성격도 강하고 섣불리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사람한테는 뒤에서 욕을 할지언정 앞에서는 함부로 못하고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피해자였어요. 공동과제를 할 때도 팀원들은 늘상 남편한테 힘들고 시간 많이 잡아먹는 일과 자기들 몫까지 시키곤 했어요. 저라면 참지 않고 균등하게 과제를 배분하자고 따질 텐데 남편은 알고도 묵묵히 받아들이더군요.
그 모습이 딱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서 하루는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공동과제라 조원이 모두 같은 점수를 받는데 왜 네가 다른 사람들 몫까지 떠맡아서 하니? 억울하지도 않아? 애들이 그러자고 해도 싫다고 해야지. 넌 입도 없냐? 왜 싫다고 말을 못해? 자기 일을 떠넘기는 애들도 나쁘지만 매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너도 잘못이야. 그러니 애들이 너를 호구로 알고 더 부려먹는 거 아니냐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제게 그러더라고요. 팀원 5명 중에 알바하는 사람이랑 너랑 나를 제외하고 3명이야. 걔들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가급적 시간이 많은 내가 조금 더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친구끼리 그 정도 처지는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알바도 안 하는 내 몫까지 네가 더하는 이유는 뭔데? 그러자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는 수줍게 말하더군요. 그야 네가 힘든 걸 보느니 내가 대신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 그렇지.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내 부모도 아니고 왜 나 힘든 것까지 따져? 혹시 너 나 좋아하냐? 그저 별뜻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이어진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몰랐어? 나 너 좋아한 지 오래됐어. 맙소사. 전 정말 몰랐거든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대답에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동안 제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지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고백을 듣고 보니 그제야 그동안 남편이 했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시험철에 자리 잡기 힘든 도서관에 매번 자리가 났다고 저를 불렀던 것과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에 공짜표가 생겼다고 저를 불러냈던 일 등 그동안 눈치를 못 챈 제가 이상할 정도였죠. 그제야 나야말로 이 남자의 호의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미안해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작정한 듯 그동안 제게 못했던 말을 털어놓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나 너 많이 좋아해. 내 마음이 부담된다면 미안하다. 남편의 고백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그렇다고 생각도 안 해본 남자랑 덥석 사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마음은 고맙게 받겠지만 난 너한테 이성으로서 관심이 없다고 말이죠. 의외로 남편은 제 뜻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제 뜻을 존중한다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전과 다를 바 없이 저를 친구로서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쓰이고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자꾸 짜증이 났어요. 매일 봐왔던 남편 얼굴이 자꾸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남편이 곁에 없으면 허전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이모랑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뭘 고민해. 그 친구한테 가서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되지. 이모, 나 걔랑 그런 사이 아니거든? 그냥 걔가 나 좋아한다니까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것뿐이야. 고백? 말도 안 돼. 고백은 무슨.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찔리긴 했어요. 감춰둔 제 마음을 대번에 들킨 것 같아서 쑥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남편한테 문자가 왔지 뭐예요. 학교 앞 포프집에서 만나자고요. 그래, 한국 사람은 삼세판이지. 한번 거절당했다고 물러나면 쓰나. 이번에 고백받으면 못 이기는 척 그냥 받아줘야겠다. 1월 심산으로 저는 한껏 꾸미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그런데 뭐? 군대 영장이 나왔다고? 약속 장소에 가보니 과 동기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남편이 군입대를 앞두고 동기들을 모두 부른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김칫국만 퍼마신 꼴이지 뭐예요. 창피한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으로 저는 금방 취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구석에 앉아 괜히 남편을 얄궂게 노려봤어요.
때마침 호프집 안에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흘렀고 그 노래 탓인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혹여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서둘러 호프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간다는 말도 않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날 이후 며칠을 침대 위에서 비비적대며 지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나 지금 훈련소 들어가. 그동안 네 덕분에 행복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 남편의 문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곤 이렇게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단문을 보냈는데 하필 이 꼴이 됐지 뭐예요. 나 사실 말 못했지만 너 정말 야해. 이 말 꼭 하고 싶었어. 이런 네가 싫다 정말. 오타 장렬이었어요. 오타를 발견했을 땐 이미 문자가 전송된 후였고 당연히 남편한테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훈련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 가슴에 못을 박은 셈이었죠. 그렇게 우울한 겨울방학이 지나고 2학년이 된 저는 1년간 붙어 다녔던 남편의 빈자리를 새삼 느끼며 자발적 아웃사이더로 살았어요. 제게 말을 거는 친구도 없고 저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4학년이 되었어요. 학점 따랴, 취업을 위해 스펙 쌓으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남편은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다 대기업 인턴 사원 모집 요강을 받으러 과 사무실에 들렀다가 제대한 남편과 만나게 된 거예요. 서로 반가운 표정이었지만 선뜻 먼저 말을 건네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끝이 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눈인사만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잘 지냈어? 요즘 취업 때문에 바쁘지? 나 복학했어. 그 말을 듣는데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버럭 질렀죠. 그래, 바쁘다.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다. 됐냐? 2년 만에 나타나선 고작 한다는 말이 바쁘냐고? 씩씩대는 저를 보고 남편은 웃었어요. 그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너 여전한 거 보니 기분 좋다.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진작 연락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에 그동안 꽁 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죠. 오랜만에 학생 식당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2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늘 혼자 먹던 학식을 둘이 먹으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2,500원짜리 백반이 말이에요. 그날 남편의 환송식을 했던 호프집에 들러서 우린 묵은 오해를 풀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절친이 되었고 벚꽃이 캠퍼스에 흩날리던 어느 봄날부터 본격적인 CC가 됐어요. 먼저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한 저는 대학생 남편과 연애를 이어갔어요. 신입사원들은 누구나 그렇듯 사수한테 깨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욕먹고 피곤에 쩔은 몸으로 회식 자리까지 끌려다니는 저를 위로해 준 건 역시 남편이었어요.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 탓에 선배들한테 자주 혼났던 저는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진작 회사를 때려쳤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제 입장을 헤아려가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마치 밖에서 싸우고 돌아온 아이를 달래는 엄마처럼요. 그렇게 남편한테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조금씩 직장 생활에 적응이 되어갔어요.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취직에 성공해 첫 월급을 탄 그날 청혼을 했죠. 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직접 백마를 타고 내 남자를 찾으러 나서야겠다 생각했어.
그렇게 찾아낸 남자가 바로 너야. 내가 널 왕자로 만들어줄게. 어때? 나랑 결혼할래? 제 청혼의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곤 피식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이런 기분이구나. 여자들이 남자한테 청혼받을 때 느끼는 기분이. 그래, 결혼하자. 그런데 나를 왕자로 만들어준다는 약속 정말 지킬 거야? 당연하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왕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꼭 지킬 거야. 대신 언제까지라곤 약속 못해? 남편은 기약도 없는 약속을 받고도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그렇게 우린 CC로 만나 부부가 됐고 몇 년간은 별 탈 없이 잘 지냈어요. 물론 소소한 부부싸움이나 사소한 시댁과의 마찰은 있었지만 그건 어느 가정에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거기다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해서 기쁘게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사실 남편의 회사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필 군 시절부터 남편을 괴롭혀왔던 선임을 회사에서 직속 사수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놈은 여전히 재벌릇 개 못 주고 남편을 괴롭혔고 그로 인해 남편은 입사 초부터 회사 생활을 힘들어했어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사람 피를 말리며 괴롭히는 통에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이 일로 팀장과 면담을 했는데 그 사실이 선임 귀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전보다 더 교묘하게 뒤에서 괴롭히는 통에 남편은 몇 달 사이에 몸무게가 10kg도 넘게 빠졌지 뭐예요. 보다 못한 저는 남편한테 이직을 권했지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모험을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악물고 회사로 향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남편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까짓 회사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내 남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인간은 절대로 가만둘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단판을 지으려고 전화했더니 이놈이 실실 쪼개면서 사람 속을 긁지 뭐예요. 제 남편이 멍청해서 일을 좀 가르쳐준 것뿐인데 여편네가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남편 직장 상사한테 바락바락 대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제 남편한테 사과하라고 했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어찌나 열이 뻗치던지 참을 수 없어서 반차를 내고 남편 회사로 달려갔어요. 로비에 선임 이름과 직급을 대고 방문 신청을 했더니 글쎄 그놈이 로비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해서 기다렸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는 거 있죠. 로비에서는 못 들여보내준다지 놈은 코빼기도 안 보이지 하는 수 없이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왔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다 죽어가는 남편을 보니 피가 끓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 사증을 이용해 사내 익명 게시판에 선임에 대한 글과 저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올렸어요. 누가 들어도 선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적어서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바로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업무가 바빠서 약속을 깜빡했다며 게시판 글 좀 내려달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 공개 사과문 올리고 내 남편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사과는 할 테니 공개 사과문은 못 올리겠다고 뻗대다가 제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곤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 집으로 찾아와선 남편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이미 상처 입은 남편의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휴가가 끝나면 다시 회사에서 그 인간을 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죠. 돈도 돈이지만 이러다가 내 남편이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자기야, 난 남들과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남자가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누가 그래? 상황에 따라선 남자가 육아랑 살림을 맡고 여자가 돈을 벌어도 되잖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육아랑 살림을 좀 맡아주면 안 될까? 출산휴가 끝나면 나도 다시 복직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무릎 협착증 때문에 애를 못 봐주신다고 그러네. 어머님은 아가씨네 애 봐주시고 있고. 그렇다고 시설에 맡기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서 걱정도 되고 말이야. 자기야, 한번 생각 좀 해주라. 처음엔 선뜻 하겠다는 말을 안 턴 남편은 아내 대신 육아를 맡고 있는 남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며 카페를 찾아보고는 며칠 뒤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회사에 사직서를 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출산을 했고 남편은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던 남편은 꼼꼼한 성격을 10분 발휘해 저보다도 완벽하게 육아와 살림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3개월 뒤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큰 산을 넘고 드디어 평온을 찾았다 생각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연락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았던 신우가 남편이 애를 업고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는 시어머니한테 달려가 고자질을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본 상황만 전달한 게 아니라 있지도 않는 말까지 덧붙이는 바람에 시댁에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신우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저나 남편한테 확인을 하면 될 일을 생뚱맞게 점집을 찾아가 무당한테 물었다지 뭐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아무튼 무당 말이 저희 집에 우환이 끼었다고 비방용 부적을 써주더래요. 이런 상황을 몰랐던 우리 부부는 주말에 이불 빨래를 하려고 커버를 벗기다가 제 베개에서 떨어진 부적을 보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한 거죠. 며칠 전에 어머님이 낮에 집에 들렀다 가신 일이 생각난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그 일을 그냥 웃고 넘겼는데 다음날 어머님과 시누이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어머님이 다짜고짜 부적은 어딨냐고 물으시길래 물에 젖어서 버렸다고 했더니 대뜸 제 뺨을 치시지 뭐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남편도 눈이 동그래지고 말았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자 시누이가 끼어들어 저 들으란 듯 소리쳤어요. 오빠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며 기어이 네가 사단을 내는구나. 너 그 부적이 어떤 부적인지 아냐? 부당이 그러더라. 네가 하도 기가 세서 내 아들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너 기 안 누르면 내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그럼 애미가 돼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겠냐? 그래, 네 기 좀 누리려고 써온 부적이다. 내 아들 살리려고. 근데 네가 그걸 버려? 100만 원이나 주고 산 귀한 부적을? 그러자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러게, 무당 말대로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걸 들여서 이 사단이지.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 말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물었어요. 들이지 말아야 할 거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요? 내 말이 틀렸어요? 솔직히 우리 오빠 이날 이때까지 수년간 몸무게 변화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언니랑 살고부터 저렇게 살 빠진 거 봐요.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나? 언니가 오직 집에서 잡았으면 피골이 상접했겠냐고요. 어디 그뿐인가? 친정에 애 맡기면 될 거를 멀쩡히 회사 다니는 우리 오빠 집에 앉히고 언닌 밖으로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말이 나와요? 길게 말할 거 없다. 네가 버렸으니 당장 가서 네 돈으로 다시 받아와. 하다 지 남편 좀 살려보겠다고 받아온 부적을 쓰레기통에 쳐넣는 년은 처음 본다. 아주 고약한 년 같으니라고? 내 손녀가 너 닮을까봐 걱정이다.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자, 보세요. 제 정신과 진단서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다 적혀 있으니 똑똑히 보시라고요.
이래도 이 사람 탓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 기가 세서 제가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저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서 멀쩡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만삭의 몸으로 남편 괴롭힌 직장 상사한테 찾아가서 사과문 쓰게 한 것도 이 사람이고, 그 놈을 내 앞에 무릎 꿇린 사람도 이 사람이고, 회사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제게 자기가 벌어서 먹여 살리겠다고 사표 내라고 말해준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어땠어요? 내가 군대에서 선임한테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할 때 제 정신이 나약해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제 탓으로 돌리셨죠? 정신력만 강하면 뭔들 못 이기겠냐고 다 제 잘못이라고만 했잖아요. 제대하고 반년 동안 내가 집에서 숨어 지낸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면서.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내 탓이 아니라 날 괴롭힌 선임이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숨지 말고 맞서 싸우자고 내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손찌검을 해요? 엄마가 왜요? 민정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뭔데 내 아내한테 함부로 짓거려? 경고하는데 앞으로 내 아내한테 함부로 굴지 마. 만약 또다시 그러면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그게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두 사람 내 아내한테 사과하세요 당장. 서슬퍼런 남편의 기세에 어머님과 시누이는 꼬리를 팍 내린 채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제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태어나서 처음 소리치며 화를 낸 남편은 그날 이후 표정이 확 달라져선 전과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늘 참고 속으로만 삭히고 살았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보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나요? 남편의 상담 선생님도 남편의 변화를 보고는 무척 반기시며 자주는 아니래도 화가 나면 밖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평생 처음 화를 내보고 신이 난 남편은 전과 달리 감정에 솔직해졌어요. 저보다도 더요. 그 바람에 오히려 제가 속에 사리가 생길 판이라니까요. 아, 그리고 남편을 괴롭혔던 선임 말이에요. 제 남편한테 했던 일이 회사에 쫙 퍼지는 바람에 승진도 막히고 회사에서 따돌림까지 당하게 돼서 결국 회사를 나갔다더라고요. 그러게 인생 똑바로 살았어야죠. 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 꼼꼼한 성격대로 블로그에 딸아이 육아일지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렸다가 출판사 관계자 눈에 띄어서 출판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덕분에 남편은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되었죠. 결혼 후 지난 4년간 커다란 고비를 2개나 넘은 우리 부부는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시련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나 봐요.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큰 시련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거센 시련이 닥쳐도 내 남편은 내가 지켜줄 자신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백마 타고 나서서 고른 나만의 왕자님이니까요. 정작 하는 일은 신데렐라급이지만요. 그래도 약속대로 언젠가는 제대로 된 왕자가 될 날도 오겠죠 뭐. 남편은 기대도 안 하지만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활기찬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는 늦가기 새댁입니다. 말이 새댁이지 저는 사실 일 때문에 제대로 집안일은 돌보고 있지 못해요. 대신 마음씨 착한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고 있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 제 곁에 계시는데요. 저의 마음속 엄마인 그분은
바로 시어머니세요. 그분에게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엄마가 이곳 애청자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항상 대낮에 술을 드셨어요. 그러니 초저녁엔 이미 만취가 되어 있는 날이 많았고요. 엄마가 퇴근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빠는 엄마를 의심하며 거칠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죠. 제 밑으로 8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어린 동생을 챙겨야 했고 엄마와 아빠의 싸움이 있는 날에는 매일 폭풍이 잠잠해지길 숨죽여 기다려야 했어요. 빠른 친구들은 이미 사춘기도 오고 했을 시기인데 저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고 친구들이 부모님이나 집에 불만이 있다며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부럽다 못해 화가 났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 배부른 고민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보라면 TV 속에 보여지던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저건 인위로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며 울던 제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아마 저는 그 모습이 부럽고 셈이 나서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거겠죠. 저에게 집은 보금자리도 아니고 저를 위한 장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결혼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가슴속 깊이 다짐했어요. 남편이 아빠 같은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늘 혼자 일하며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던 엄마를 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저는 이등병이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듯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어느 날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영아, 엄마는 이 집을 나갈 거야. 네 아빠하고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 아빠가 나가더라도 너랑 네 동생 중 하나는 두고 가라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엄마는 어린 네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해. 미안해. 저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근 엄마와 아빠가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아빠와 남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며 불며 싫다고 엄마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결정난 일에 소용이 없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엄마가 동생만 데리고 나간다면 집을 나갈 생각을 했고 언제고 학교 가는 길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러던 어느 밤, 잠이 올까 말까 하던 밤이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영아, 옷 입어. 나가자. 엄마는 제가 매달리고 또 집을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는지 준비한 가방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도망칠 수 있었고 비록 단칸방 신세에 아빠 때문에 이곳 저곳 전전하며 살아야 하는 떠돌이 생활이었지만 처음으로 마음 편히 두 발 쭉 뻗고 지낼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2가 되었고 동생은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의 기침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감기에 걸렸나 생각했는데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불안한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던 중 엄마의 약으로 보이는 무수한 알약이든 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어떤 좋지 않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조금씩 무언가를 알아갈 즈음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고 엄마가 폐암 말기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결혼 후 동생을 낳은 후부터 무능한 아빠를 대신해 제조 공장에 다니셨어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빈혈도 있고 호흡기가 좋지 않다며
공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엄마의 병을 듣게 된 순간 외할머니의 그 말이 어찌나 머릿속을 맴돌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미 엄마의 폐가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돼서 더 이상의 가망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와 남동생을 안타까운 눈으로 보던 의사 선생님은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른 어른들에게 빨리 알리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달리 알릴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 막막한 심정으로 엄마의 핸드폰에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리고 채 10명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엄마의 핸드폰 속 연락처를 보게 되었고 그중 그래도 유일하게 친구로 보이는 내 친구 유미라는 이름이 보여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키니? 정말 수키야?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핸드폰 너머 들리는 낯선 아줌마의 목소리에 반가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키 씨 딸이에요. 뭐? 수키 딸? 네. 근데 지금 엄마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은 다른 어른들에게 알려서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연락할 곳이 없거든요. 알겠다. 더 말 안 해도 돼. 거기에 어디야? 엄마 친구 유미라는 분은 지방에 살고 계시다고 했지만 그날 저녁 바로 기차를 타고 병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숨 쉬는 것이 괴로워 거의 진통제에 취해 자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밤새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엄마는 그 다다음 날 딱 한 번 눈을 뜨시고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저도 그렇고 동생도 학교에 보내지 못한 채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어요. 유미 아줌마의 도움으로 엄마의 빈소를 차리고 이미 엄마와 왕래를 하지 않던 외갓집 식구들을 부르며 난생 처음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어머, 쟤들 어떡해? 딱하다. 그러게 어쩔 수 없이 그 술주정뱅이 지 아빠한테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도통 보이지 않네? 이혼했잖아. 뭐하러 이혼한 남편을 장례식에 불러? 그럼 쟤들은 어떡해? 누가 데려다 줘? 아, 그리고 사망보험금 같은 건 안 나오나? 죽었잖아.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 것 같은데 보험은 무슨. 듣자 하니 여기 병원비도 아직 정산이 안 됐대. 어머 정말? 이러다 코 끼는 거 아니야? 어쩐지 오기가 싫더라. 조의금 들어온 거로 어떻게든 하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봐서 얼른 빠지자. 괜히 가족이라고 얼마씩 내라고 하면 어떡해. 저는 제 귀에 또렷이 들리는 대화들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저에게 누나, 우리 이제 아빠랑 살아야 해? 아빠가 우리 도망 나왔다고 괴롭히면 어떡하지? 라고 울면서 걱정하는데 그 순간 배려라고는 없는 가족 혹은 친척이라는 그 사람들이 참 밉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요, 그런 소리는 나가서 하실래요? 여기 영정사진에 아직 애들 엄마가 있고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어머, 별꼴이야? 누군데 오지랖이에요? 저 수키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 아, 대구로 시집갔다는 그 친구? 아주 우정이 눈물 나네. 우린 가족이에요. 남겨진 애들 걱정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괜히 가족 일에 끼지 말고 육개장이나 먹고 돌아가요. 유미 아줌마가 나서자 외숙모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 싸움판에 끼어서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들 하세요. 저 외숙모들한테 절대 도와달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느니 아빠한테 보낸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어머, 쟤 지금 뭐래?
지 엄마 닮아서 아주 싹수가 노랗네? 야, 우린 어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네 남매를 걱정하는 거야. 아무리 네가 도움을 안 받겠다고 큰 소리 쳐도 니네들은 다 미성년자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다고. 상황 봐서 내빼는 게 나서는 겁니까? 얘네들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 친구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니까. 아니, 타에는 좀 빠지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막 나가도 댁 같은 남한테 애들을 맡기겠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쪽이 맡으실 거 아니면 가만 계시라는 소리예요. 적어도 전 댁같이 장례식장에 예의도 모르고 애들 가슴에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아, 그러세요? 어머, 대단한 우정 나셨네. 그럼 우리는 빠질 테니까 알아서 해요. 단, 문제가 생겨도 우리 책임 아니니까 그것도 명심하고요. 외숙모들은 그렇게 말하고 잘 됐다는 듯 장례식장을 나가셨어요. 외숙모들이 나가자 삼촌들도 난처한 얼굴이었고 그날 저녁부터 삼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족도 아닌 타인의 손에 발인이 진행되었죠. 저는 엄마를 낙골당에 모시고 당장 오늘부터 동생과 어째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외숙모가 말했듯 돈 문제도 걱정이었고요. 그래서 장례식 절차가 끝나는 대로 병원과 장례식장을 찾아가 사정을 좀 해볼까 용기를 냈는데 들려온 대답이 저를 그 자리에서 얼게 만들었어요. 이미 계산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됐지. 사복 입고 말라서 머리 짧으신 분 계셨잖아, 왜? 여기 계속 계셨던 여자분 말이야. 그분이 다 결제하셨어. 유미 아줌마였어요. 저는 어떤 우정이면 이럴 수 있을까? 차마 일어난 현실인데도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려는 그때 유미 아줌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혜영아,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것밖에는 떠오르지가 않아. 너랑 네 동생 나랑 대구에 내려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저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뜻밖의 말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도 되나 염치가 없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엄마를 잘 보내주신 이 은혜는 갖고 싶었죠. 이대로 헤어지면 그런 기회조차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심 속으로 이 아줌마는 부자인가? 그러니까 돈도 다 내주고 우리까지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줌마를 따라 집에 도착했을 때 차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줌마는 상가 건물에 딸린 옥탑방에 살고 계셨어요. 살림살이를 봐도 전에 엄마와 살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런 집에 우리까지 신세를 지는 게 맞을까? 저는 당황했었죠. 저희 진짜 여기 있어도 돼요? 왜? 집이 너무 좁아서 그래? 아니, 그게 아줌마도 힘드신 것 같아서요. 아, 솔직히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데 그래도 나랑 살자. 내가 니네 외숙모들한테 큰소리 친 것도 있고 숙희 그 기집애 생각하면 내가 니들을 어떻게 모른 척해. 이건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딱 한 번 네 엄마 깼을 때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내가 뭘 어쩔지 지가 어떻게 알고. 하여간 니네 엄마는 사람 다루는 데는 선수야, 선수. 에이, 아줌마가 마음이 약한 거죠. 아무리 친해도 누가 그래요. 나랑 네 엄마가 보통 친했는 줄 알아? 우린 대신 죽으라고 하면 기꺼이 죽을 만큼 친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감정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죠? 사실 지금도 그때의 그 말을 떠올리면 소름이 끼칠 만큼 기분이 이상해요. 그 후 유미 아줌마는 저희 남매에게 엄마 같은 존재로 저희의 이모가 되어주셨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유미 이모한테도 이혼을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내 친구지만 숙희는 대단해.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니네들 전부를 데리고 나올 수 있지? 난 하나 있는 것도 못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매달렸어요. 아빠랑 절대 둘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모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직업도 있었다면서요. 아마 우리 엄마도 아빠가 그랬으면 그렇게 우리 둘을 다 데리고 나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엄마는 결국엔 니들을 다 데리고 왔을 거야. 걔 마음이 많이 약하거든. 나는 사실 니네 엄마랑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어. 내가 니네 엄마 많이 괴롭혔거든. 자기도 가난한 집 딸이면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바른 게 영 재수가 없었어. 이모도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요? 살기 싫을 만큼. 그래서 한 번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우리 학교였거든? 근데 그렇게 내가 괴롭혔던 니네 엄마가 몸을 날려서 날 막더라.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터널이라고. 그때는 그냥 니네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짜증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내 사정이 좋아지니까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니네 엄마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 그냥 내 스스로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여겼지. 그렇게 한 3년인가 4년을 친자매처럼 붙어 다녔는데 내가 대구로 오게 되면서 헤어지게 됐어. 왜요? 집 나간 엄마가 같이 살자고 했거든. 니네 엄마는 밝고 공부도 잘하니까 금방 나 말고 좋은 친구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 니네 외갓집이 사정이 더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 니네 엄마도 결혼한다는 말만 있고 연락이 없었어. 엄마의 불행은 그때부터였네요. 그러게 나도 사는 게 바쁘고 또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볼 여유가 없었어. 그저 미안할 뿐이지.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 니들 남매 키우면서 갚으려니까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너 공부는 좀 하니? 이모는 대뜸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심히 많이 궁금한 얼굴을 했어요.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그 흔한 학원은 가지 못했지만 나름 머리가 좋다고 자부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 학교에 못 갔으니 이걸 잘한다고 해야 될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저희 행동에 이모는 알았다는 듯 하며 지나가는데 은근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좀 해요, 공부. 그래? 정말? 그럼 넌 꿈이 뭐야? 의사요. 의사? 너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좋았어. 앞으로 네 뒷바라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네 동생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만 해. 조카딸 의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모는 마치 신이 나는 듯 그렇게 옥상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엄마와 완전 다른 성격의 이모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어른의 울타리에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로 의사가 돼서 돈을 아주 많이 번다면 이모에게 가장 먼저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며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그 결과 저는 전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교 1등을 했죠. 고3 수능을 보던 그해 높은 상위권 성적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이모는 남동생을 맡을 때니 저에게 서울로 올라가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의사 공부를 하라고 또 저에게 모든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모는 당시 식당 일을 하시고 또 집에서는 부업을 하시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생활을 하셨는데요. 대출까지 받아 저의 서울집 보증금을 마련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이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다 갚나 싶어 미안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래서 그 후 동생에게 늘 누나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이모 힘들게 하지 말고
누나가 데리러 올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매일 말했는데 동생도 눈치가 백단이라 저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며 이모가 힘들지 않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대학 6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잠도 거의 자지 않고 공부를 했고 또 틈틈이 과외도 하면서 돈도 벌었죠. 그래서 레지던트와 전공의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모에게 경제적인 신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동생은 수능을 치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저희 남매는 비로소 다시 함께 살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이참에 여기 일 다 정리하고 니네 따라 서울 갈까? 이모, 그러지 마. 거기 이모 친구들이랑 단골 손님 잔뜩 있는데 뭐하러. 나랑 수철이가 자주 갈게요. 우리한테는 이모가 엄마고 그 집이 우리 집이잖아. 알지만 내가 니네들 없이 허전해서 그렇지. 나도 자주 서울 올라갈 테니까 니네도 자주 와야 해. 공부 열심히 하고. 돈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말하고. 알았지? 알았어. 이제 이모도 좀 쉬면서 지내. 나 전문의 따면 매달 생활비 보낼 테니까. 그리고 이거 받아 이모. 웬 반지야? 네가 돈이 어딨어서? 벌었지. 나 과외하잖아. 돈 많이 받아. 이모한테 고마워서 이런 반지 하나 해주고 싶었어. 남들은 반지 하나 정도는 끼고 다니던데 이모는 하나도 없잖아. 야, 식당 일 하면서 반지 끼는 건 오바지. 그래도 뭐 네가 준 거니까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길게. 그놈의 목숨. 가만 보면 우리 이모는 목숨이 너무 많아. 됐고 잃어버리면 또 사줄 테니까 맡기고 다녀. 알겠지? 그래, 알았어. 아, 좋다. 이모가 조카딸 덕에 결혼할 때도 못 받은 반지를 다 받아본다. 저 먼 우주만큼 너무 좋아. 우리 이모 이렇게 금붙이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음. 진작에 하나 사줄걸. 우리 간다. 이모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겨. 알았지? 그렇게 저희 남매는 서울에, 이모는 대구에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처음 헤어질 때는 당연히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고 동생도 각자 살기 바빠지니 그럴 여유라는 것이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마음은 항상 죄송한데 또 시간이 되지 않으니 절대 멀어질 일이 없다 여겼던 관계도 많이 해이해졌고 제가 또 국시를 준비하면서 이모와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이모가 저희 남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연락처는 물론이고 이사를 했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당신을 잘 찾아오지 않는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대구를 다녀온 동생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모 아들이 찾아왔었대. 같이 살자고. 우리는 남이고 거긴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우리도 바쁘다고 잘 못 내려갔잖아. 내가 이모여도 우리보다는 아들 따라가고 싶지. 저도 동생의 말에 동의했어요. 다만 아직 은혜를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소식 하나 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도 언제고 살면서 만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갚자 하는 마음은 여전했고 저도 그렇고 동생은 정말 있는 힘껏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공부한 끝에 국시를 패스했죠.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전문의가 되니 그건 또 그거대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의사 생활은 멋진 모습 그 자체였는데 이건 늘 수면 부족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전문의로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인연을 병원 응급실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저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온 경위는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건장한 남자와의
몸싸움이었어요. 게다가 깊게는 아니지만 당시 남편은 가슴 쪽에 큰 상처가 생겨 구급차에 실려왔고 저는 그때 하필이면 당직이라 남편의 수술을 맡게 되었어요. 다행히 중요 장기 손상은 없어서 큰 걱정은 없었지만 출혈이 꽤 있었거든요. 긴장을 했었더랬는데 평소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수술 후 회복이 다른 환자에 비해 빨라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수술을 맡았던 제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퇴원 후에도 종종 병원에 들러 케이크니 치킨이니 이런 걸 주고 가는데 규정상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거절을 해도 이 남자가 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가 주고 갔다고 해요. 뭐 이참에 남자친구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선생님 애인 없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무조건 선생님 마음에 들도록 100% 맞출게요. 처음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 남편이 병원에 들러 병원 식구들을 챙기고 또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있는 듯 없는 듯 챙기는데 마음이 가더라고요. 연애나 결혼은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은 그랬지만 저도 사람이라 솔직히 외로웠어요. 당시 남동생은 학교에 다니다 군복무 중이었는데 이모도 없고 동생도 없으니 허전하고 불안하고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 불우했던 가정사와 또 저 못지않게 불우했던 남편의 가정사가 겹치면서 서로를 위하고 챙기게 되었어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 남녀를 떠나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죠. 남편의 정체를 아는 병원 식구들은 이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정작 남편은 결혼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먼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자기는 나랑 결혼까지 생각해? 물론 내가 지금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당연히 생각하지. 뭐? 그럼 왜 여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사실은 있잖아. 내가 자기한테 말을 안 한 게 있어. 자기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숨겼는데 엄마가 폐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거든. 아무래도 결혼은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말 안 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속이 상했어요. 여자친구가 의사인데 숨길 걸 숨겨야죠. 그런데 듣자 하니 다른 의사도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며 포기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하기엔 되지도 않을 것에 제가 미안해할 것 같아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어릴 때 아빠 손에 자랐다고 했잖아. 엄마가 늘 보고 싶었어. 그래서 성인이 되고 아빠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수소문해서 엄마한테 갔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미 그때부터 엄마는 좀 안 좋으셨어. 자식인데 어떻게 내 손으로 고쳐드리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 그래서 나 솔직히 일부러 자기한테 접근한 것도 있어. 자기가 나한테 도움이 좀 될까 하고. 근데 엄마는 계속 나빠지고 다른 의사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포기가 되더라. 아니, 엄마가 너무 힘들대. 이제 그만하고 싶대.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렸어. 나 불효자지? 저는 자책하는 남편을 제 작은 품에 꼭 안아줬어요. 이렇게 속 깊고 다정한 아들이 어딨냐고 남편을 위로했고 병원 진료가 없던 날 남편을 따라 남편의 어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가쁜 숨소리, 뼈가 보일 정도의 마른 상태, 그리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던 이모가
저 멀리 우주만큼 좋아했던 제가 사준 반지. 저는 남편의 어머니가 유미 이모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고 곧 한눈에 봐도 힘든 상황의 이모를 보며 그대로 평정심을 잃고 담당 의사를 만나야겠다고 흥분하며 말했어요. 자기야, 왜 그래? 전에 내가 말했는데 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 친구분 손에 자랐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당신 어머니셔. 뭐? 난 그냥 우리가 괘씸해서 아들 따라간 줄 알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아프셨던 거야?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혼자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엄마가 계속 다른 데 가서 살자고 하시는 거야. 내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조카가 알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조카가 저와 남동생이었던 것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모는 혹여 저희 남매에게 짐이 될까 스스로 자취를 감췄고 어리석게 저희 남매는 아들이 나타나 괘씸한 우리를 버리고 아들을 따라갔다고 여겼으니 불효자는 남편이 아니라 저와 제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 이모의 주치의를 만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엄마와 똑같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죠. 저는 엄마 때문에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되었기에 이모의 병을 맡을 수 있었어요. 완치는 몰라도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간절했기에 저는 이모의 주치의를 설득해 이모를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가족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모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술을 진행했어요. 남편조차 결정이 쉽지 않았던 수술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있더라고요. 마치 돌아가신 엄마가 도와줄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면서요. 정말 수술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주 잘 끝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모는 의식을 회복했어요. 이모는 우는 당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괜찮다고 토닥이는데 이윽고 저의 얼굴을 본 순간 입꼬리를 심하게 떠시고는 저에게 오라며 손짓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엄마 그리고 이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모의 소식을 들은 남동생까지 모여 저희는 매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모의 병실에 머물렀어요. 이윽고 저는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고 남편과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시어머니가 회복되면 정식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지내는 곳에서 일단 신혼살림을 먼저 차렸는데 저는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하고 또 진료가 없는 날엔 이모의 병실에 있는 경우가 많아 남편이 조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도 종종 가고 또 남편에게 아내 노릇도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다른 건 다 잘해도 살림은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이모가 퇴원하면 이모가 다 맡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 종현이가 은근히 손이 야물어. 살림을 곧잘 하더라고. 난 뭐든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주의니까 너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 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냐? 안 그래? 그러니까 이모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병원에 나일론 환자라고 소문이 다 났어. 그러니까 얼른 퇴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전처럼 같이 살자. 같이 살긴 니네 신혼인데 따로 살아야지. 너희 둘만 살아. 싫어. 난 엄마랑 살 거야. 그동안 못한 거 다 하고 살 거야. 이미 내 목숨 네가 구했는데 난 너한테 넘치게 다 받았다. 이렇게 모녀가 돌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면 나는 어쩌라는 거냐? 어쩌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되지. 수철이도 이모 일이라고 하면 난리야.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겠어요. 그 효도 다 받으시려면. 이모는 제가 좋아하는 그 특유의 화통한 웃음소리를 내며
웃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처럼 느껴져요. 제가 처음 이모에게 연락한 그날부터 남편을 만난 것까지. 어쩌면 신이라는 존재는 정말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불행하게 산 저와 남편을 이모라는 은인을 통해 맺어주신 게 아닐까? 저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이모, 앞으로 오래오래 저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해요. 이모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지만 저의 생명의 은인은 이모예요. 평생 엄마처럼 따르고 효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저 먼 우주만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와 그리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게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